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와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 조회했다는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법 사찰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면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가운데 TK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며 보수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여야가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법 사찰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여당과 김진우 공수처장은 적법 절차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통신자료 조회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공방이 격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신 내역, 그러니까 누구와 통화하고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구분을 한다면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고,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신 내역에 관련된 거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통신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수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어떤 주민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걸 이제 확인해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사찰이나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건 분명히 달라요. 들여다보는 것과는 다른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해요.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나 네. 이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저기 그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그냥 피의자 또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의 그 어떤 신원을 그냥 이름과 주민번호 이런 걸 아는 게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여야 공의 모두.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에서 하긴 했어요. 검경에 다 왔던 거예요. 완전히 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법 사찰이다. 야당에서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잘못된 여러 가지 관행들을 개혁하고자 생긴 거거든요. 네. 물론 검찰 수사권 이런 것들을 과도한 것들을 이제 억제하려고 생긴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법사위에서 저런 답변은 썩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적법한 절차였으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검경이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그때 검경이 잘못한 거죠. 그것도 과도하게 했던 거죠.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건데 이거는 여야 간에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영장 없는 조회가 가능한 이 법안, 이 전기통신사업법을 10여 년째 여야가 모두 방치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참여연대가 이 부분이요 통신자료 조회하는 것도 위헌적에 따라 좀 위헌 소송이 이제 제기된 상태고 또 소수자 의견에 의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측과 그건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반드시 영장을 가지고 통화 내용을 들여볼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합법적 절차를 이제 거쳤다고 하지만 이번 그 공수처의 조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 비리와 상관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조회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기자들 포함해서 학회회원들의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 자유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침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합법적이고 적법적 절차라고 하면서 지금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70일을 남긴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의 80% 이상을 통신조회를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가족 관련돼서도 본인을 포함해서 했다는 거. 이건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당에 대해서 한 적이 있나요? 그럼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거라든지 여당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았고 가장 핵심이 뭐였었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정치적 독립성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공수처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마추어라고 자기네가 스스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마추어만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통신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안 밝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고 왜 검찰은 했는데 우리만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럼 검찰은 지금 야당 대상에서 조회를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나름대로의 해명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굉장히 그 공수처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야당에 좀 쏠려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언급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검경도 그동안 해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몇 회, 검찰은 몇 회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 고발 사주에 의한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더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회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검찰, 경찰이 그렇게 많은 조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수처가 무엇을 조회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검찰하고 검찰에 대한 수사는 몇십만 건도 다 조사를 하면서 왜 자신의 자체적인 공수처 수사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질타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럼 왜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돼서 비리 보도를 한 기자와 상대원 취재원에 대한 걸 왜 하죠?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인가요? 그게 고발 사주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그런 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 기자들 또 그리고 학회회원의 단톡방 이거 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거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문제라고 그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적 사항으로 부상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처장이 제대로 얘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이 법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만 조회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대상자가 누구와 통화했는가, 네.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게 번호만 기본적으로. 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름하고 네. 번호 같은 게 뜨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것과는 달라요. 네. 아까 통신 내역 조회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영장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네. 이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건가요? 수사 대상자가 누구와 통화했나, 그 통화한 사람들을 이제 알아보는 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게다가 기자들, 민간인들, 사실 수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히 통화만 했거나 통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면 이건 사찰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의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하긴 했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는데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 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위헌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장이 그냥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해온 건데 왜 우리 공수처가 한 것만 문제 삼냐라고 하는 건 그건 공수처의 설립 취지도 그렇고 그런 걸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핵심 그 공약도 그렇고 힘을 들여왔던 게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예. 검찰 개혁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사 대상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했거나 특히 야당 의원들의 카카오톡에 단톡방까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김진욱 처장도 처음에는 이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적법하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유감이다라고 유감평을 하긴 했어요. 유감평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또 공방 갖지 말고 이 법을 어쨌든 개정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얘기가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이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여당은 불법 사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이고 하고 있고 지금 야당은 선거 앞두고 과한 이건 불법 사찰이다 이런 또 공방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 공방은 뭐 불가피할 겁니다. 여야가 예.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가 지금 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네. 국회가 열려 있지만 거의 개정 유업 상태긴 한데 이 부분을 뭔가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조치는 안 하고 또 공방으로 간다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텐데 대선 후보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거친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개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사찰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 했는데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양당 후보의 이 다른 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뒷부분은 지금 보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예. 뭐라고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그래도 야당에게 집중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표적 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그리고 기자들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사찰이 아니다. 그리고 조회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신조회 사찰한 거를 왜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했죠? 찾아보세요. 가서 민주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자기들은 줄기차게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법 사찰이라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거는 뭐 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자기 부정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위공직처가 실질적으로 보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처가 탄생이 됐는데 그때 수없이 강조했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지금 누가 통제를 하죠? 저렇게 무소부의 힘을 가지고 뭐 합법적 절차를 하지만은 굉장히 잘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수처장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데 저렇게 잘못된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지금 청와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왜? 정치적 중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더불어서 그 고위공수처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집중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민간인과 관련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기자와 관련된 취재원들에 대해서 다 단순한 뭐 주민등록 번호, 성명 등등을 하더라도
내가 기자랑 통화하는데 나의 통화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자랑 그 다음부터는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못합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누구랑 취재를 했는데 그 기자와 취재했던 사람이 어떤 통신 조회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통화가 되겠어요? 이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제18조 헌법의 통신비밀 21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정치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더욱더 각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최 교수께서는 이 후보들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의 발언 뭐 당연히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완전히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의원들의 단체 카톡방 들여다본 거 단톡방 이건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굳이 그걸 들여다봐야만 그 수사 대상자들의 그 통화를 볼 수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공수처가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선거를 70일도 안 남겨놨다는 이런 특수한 사정도 있는 것이고 공수처가 좀 더 신중해야 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많은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저러한 답변은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장 기각이라던가 지금은 이런 통신조회 논란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뭐 구조적 개편이라던가 뭐 이런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공수처가 지금 이제 한 건도 기소를 못했어요. 네. 기소한 것도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 다시 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가지고 그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수사하겠다라고 생긴 기구란 말이에요. 검찰에 대한 통제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실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처음 나온 이슈가 자꾸만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과연 공수처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야당의 시각은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쪽에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당이야 뭐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는 수사 능력도 그렇고 지금 이 할당된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 게다가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다시 이제 원대 복귀하고 이렇게 된다면 네. 이 공수처 수사 능력이 현재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야당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이 행위에 대해서 유감은 표명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계속 공수처가 한 게 이게 무조건 적법하다.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건 공수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공수처가 탄생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전 사정 맥락을 볼 때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불법 사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 들여다보고 굳이 안 들여다봐도 될 언론인들, 기자들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장이 여당 쪽 의원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수처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공수처가 헌법기관인가요? 그거 묻고 싶어요. 헌법에 남아있지 않은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검찰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저런 식으로 공수처가 현재의 여당 의원들을 80% 이상 통해 그 사찰은 아니라고 조회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아마 문제를 굉장히 삼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걸 여야를 넘어서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 가치 예를 들어서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될 수 있게끔 빨리 돌아가야죠.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혀 그 이탈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청와대도 통제 안 하고 검찰도 통제 못 하고 정말 무소부위의 이러한 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사전에 지금 이제 1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껏 이 부동산 세제 이 완화 방안들이나 이번 일부 완화 방안이나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확실히 민심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건 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부지의 문제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겁니다. 이 부분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이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 과연 이 그린벨트 해제가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저는 이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네. 우리 한국 전체로 볼 수요 때. 공급, 네. 근데 이게 수도권이 집중돼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경기, 서울, 인천 이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의 12%예요. 여기에 지금 인구는 반이 넘게 산다고요, 거의. 예. 12%의 면적의 인구의 50%가 사니까 이 모든 게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지어봐야 어떤 면에서부터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지역은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양극화 얘기하고 있는데 주택도 양극화예요. 단순하게 주택 공급만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방안, 이런 정책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부와도 검토를 하고 당과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런 이제 대책을 내는 거를 비판할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주택 정책의 양극화의 문제 이 부분이 자꾸만 배제된 채 무조건 공급만 늘린다는 거 이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 내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책임 총리제, 통합 정부를 구현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중도층의 민심을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책임 총리의 문제는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책임 총리를 한 분은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 때 네. 이해찬 전 총리만 이제 책임 총리를 했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 하나 흥미로운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MBS가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39%가 나름대로 후보의 개인과 자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1%였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75%인데 반면에 정책은 2%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부동산 감세 3법 만들고 거래세 얘기했고 재건축 완화 얘기했고 그린벨트 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책임 총리제까지 계속해서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반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 날마다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후보들 간에서의 정책적 차별화가 아니라 아예 여긴 정책이 없고 여긴 정책이 있다는 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책임 총리제를 얘기했다는 건 그 자체 실효성을 넘어서서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패착이다. 빨리 윤석열 후보 측도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제 곧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곧 쉽게 표현해서 킬러 컨텐츠가 담겨진 어젠다를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이 윤석열 후보 쪽도 거기에 맞서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한쪽이 지금 어젠다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후보의 정책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하면은 네. 이젠 두 후보가 정책적인 걸 가지고 지금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토론을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TK 방문 일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찾아뵙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TK 지역에서 표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TK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지역에서 본인의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자기의 그 고뇌 또 뭐 방문 뭐 포용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전략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다만 좀 혼돈스러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저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제일 일성은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보복으로 해서 자기가 4년 9개월을 들어가 있는데 무슨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할 고맙다고 거냐. 하는 거죠. 예.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나름 사의를 표명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혼돈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풀고 그리고 TK 지역에서의 확고한 지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끌고 나가야 되죠. 다만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불행한 나름대로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입한다는 걸 의혹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판, 대선판에 끌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번 기간까지는 정치인들과는 아무도 만나지 네.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서 윤석열 후보가 아젠다가 없다, 그 정권 교체론만 등에 업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윤석열 후보의 강성 발언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SNS에 밝혔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뭐 지금 뭐 무릎 꿇고 뭐 그 얘기보다도 아까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예. 강성 발언이라고 강성 발언이라는 건 내용의 강성을 얘기하는 건데 좀 이제 듣기 민망한데 단어들을 많이 구사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막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아마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1월 5일 날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선대위 구성돼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 또 이준석 대표와 1차, 2차에 걸친 파동이 있었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네. 내용 이 점점 깊어간 이제 차원에 있고 게다가 본인의 어떤 그런 인식의 문제 이런 게 계속 지적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 측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선대위 문제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도 사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슬림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다 있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은 빠르게 지금 정책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안정되고 있는 측면이 보이는데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는 점점 이게 어떤 그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 처음에 11월 5일 날 선출되고 나서 굉장히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10% 이상 계속 앞선 게 많이 나왔다고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역전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 아니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의 어떤 인식의 문제, 말실수의 문제, 설화 문제도 있고 선대위 내용도 있고 또 뭐 그 처 가족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 반전의 모멘텀이 안 보여요. 게다가 지금 정책적인 게 거의 안 나오고 반문재인 이런 문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거 전략으로 어디까지가 유효하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포지티브하게 정책을 내걸고 가면서 그러면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언의 강도가 세지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명하게 발언하는 모습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발언이 세지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죠. 특히 중도층을 둘러싼 전쟁인데 중도층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층이 그러면 윤 후보한테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윤 후보를 지지하다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 때문에 이탈한 유권자들 다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도층에 있거나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과도한 발언이나 이런 거 수위 높은 발언들 이건 선명성을 통해서
지지를 결집하는 차원보다 오히려 중도를 상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부단히 내놓고 이재명 후보처럼 내놓으면서 물론 지지 결집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너무 반문재인 정권교체론도 지금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왜?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정권교체론 자체가 여론조사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든가 아니 확실하게 끼워앉든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어중간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오찬 회동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실은 이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대위를 다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비방을 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날 공격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하튼 선거 때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 30대에서 특히 20대에서 표를 얻고 중도층에서 표를 얻고 있는 사람 딱 세 사람이에요.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 홍준표 전 후보 그리고 안철수 지금 후보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연대를 가져갈 거냐가 핵심인 거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제 연초에 나오는 내일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오히려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가 있는 거죠. 저는 한 2번 정도는 더 한번 요동칠 거라고 봐요. 그 이제 민심이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저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지금 그런 게 좀 안 보여요. 무슨 뭐 가재 부동산이 어떻고 뭐 이런 그린벨트 이런 얘기를 하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 속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마 1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